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영철 박사와 함께하는 살아남자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장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살아남자 경제! 예. 장 박사님 우리가 재난지원금 지난번에 1차 주고 나가지고 이 방송할 때 장 박사님이 분명히 재난지원금 2차가 될 거다, 더 많이 달라고 그럴 거다, 더 많이 요구할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이 나는데 지금 이제 이 정권, 이 정부와 정권에서는 재난지원금 논란이 조금 이제 이걸 이제 수면 아래로 내려갔는데, 그래도 이 여기저기에서 재난지원금 줘야 된다. 그래서 뭐 그 여권의 유력 대선 후보는 재난지원금 다 줘야지 누군 주고 누군 안 주냐. 아니 국민들이 그럼 세금 낸 사람들 기 꺾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아마도 저희 제목처럼 추석전은 풀 것 같죠? 어떻습니까? 뭐 아무래도 그래야 안 되겠어요. 네. 뭐 선거를 다시 한다 그러면 100%겠지만. 그렇죠. 선거 때 했으니까 그때. 뭐 선거가 아니라도 이런 이제 전 국민 명절에 네. 뭐 다 인사 다니고 그러려면 돈도 필요할 텐데. 네. 그 막상 요새 코로나 때문에 뭐 매출은 거의 없어진 데가 많고 그러니까 사실 필요하죠. 그리고 사람들이 한 번 받아보면은 역시 그래도 먹어본 떡이 낫다고 또 먹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요구하게 돼요. 그러면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이제 저희도 뭐 주는 거, 돈 주는데 싫어할 사람 있겠습니까? 아, 그럼요. 저부터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주고 나면은 문제는 분명히 있잖아요. 뭐 어디 뭐 이게 물 퍼주듯이 막 퍼주는 게 아니라 물 퍼면은 또 다시 물이 고이면 괜찮은데 이거 제한은 유한한데 퍼줘야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자꾸 달라고 그러고. 맞아요. 뭐 저기 샘 얘기를 하셨는데 뭐 깊은 산속 옹달샘 뭐 이게 있다고 치자. 그럼 이제 동네 사람들이 와서 물 좋네 하고서 마구 퍼댔을 때 그 샘에 이제 고이는 물 이상을 퍼갔을 때 당연히 고갈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 그 경제 전체로 얘기할 때 재난지원금이라는 돈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요. 그 고민이 있는 거죠. 예. 아니 우리가 만약에 지난번에 그 국민들 다 그렇게 100만 원씩 뭐 얼마씩 준 게 얼마죠? 그게 다? 그 한 14조 원 정도 14조 추경인데 그때 이제 논란이 좀 많았죠. 이제 추경으로 했는데 당초 이제 정부에서는 하위 소득 70% 거기만 주자. 나머지 위에 30% 고소득자는 빼자. 뭐 이런 입장이었어요. 근데 사실 하위 소득 70%라는 것도 엄청나게 후한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50%도 잘 안 하려고 하는 판인데 근데 정부로서는 이제 큰 마음 먹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7조 4천억 원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올해 예산이 과다 편성된 측면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죠. 대단히 많이. 이렇게 세출을 많이 늘리는 적이 그다지 많지 않은데 아마 이제 올해 4월 달에 선거가 있다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돈을 염출을 나름대로 해야 되니까 기존에 이제 예산에서 이제 십시일반 이제 빼겠다 해서 뺐는데 막상 뺀 거를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국방 예산에서 많이 뺐고 국방 예산에서 보니까 스텔스기 이지스함 그런 거 하면서 9천억 원 정도를 국방 예산에서 뺐더라고요. 저도 이제 국방부의 예산국장으로 파견 나가서 이제 근무한 적이 있는데 뭐 이렇게 그래도 국방을 위해서 장비를 사는 건데 뭐 시급하다고 이렇게 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또 이제 공무원 인건비도 그 한 7천억 원 정도 이제 공무원도 이제 희생을 한 거죠. 그다음에 철도 부분 등등해서 5,500억 해서 이런 걸 모아서 이제 7조 4천억을 이제 준비를 해갔는데 딱지를 맞은 거죠. 다 줘야 된다고. 정치권에서. 민주당 정치. 근데 사실은 그때 4월 달 할 때만 해도 그 코로나가 이렇게까지 확산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초기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뭐 여름 지나면 코로나균은
따뜻한 데 가면 다 소멸된다고 또 얘기도 그렇죠.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긴급한 그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사실 지금보다는 그때가 훨씬 더 적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관광업을 하거나 뭐 항공사나 이런 경우는 결정적으로 타격을 받은 건 맞죠. 그렇죠. 그렇지만 일반 그 월급 받고 다니는 사람들 뭐 등등은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뭐 크게 그렇게 타격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주변이 다 어려워졌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100%줄 일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이제 역시 선거라는 그 명제가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사실 복지 대상을 전체를 주는 거냐, 이제 일부를 주는 거냐. 요 다음 페이지 이제 그 예. 선별적 예. 지급 기준에 대해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셔야 되겠네요. 요다음. 예. 요 다음 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면 예. 그 지급 기준 논쟁이 항상 있어 왔어요. 예. 그 복지를 그 국민 전체를 줄 거냐, 예. 아니면은 정말 필요한 사람만 줄 거냐, 예. 어떤 것이 과연 맞는 거냐. 예. 그런데 그래서 이제 선별적 복지니 보편적 복지니 전 정권에서 뭐 어마어마하게 그거 가지고 지금 집권하는 정권하고 전 정권하고 그거 놓고 그냥 거의 한 예. 5년을 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그 있는 사람들은 좀 참을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라고 하면은 뭐 어디 이제 대기업의 재벌의 회장도 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정부가 이제 주는 거에 대상이 되는 거. 이렇게 가릴 수가 없는 건데 뭐 현실적으로 또 그런 문제는 있긴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커트라인을 뒀을 때 네. 뭐 30%든 50%든 70%든 뒀을 때 커트라인이라는 게 맨날 그렇잖아요. 1점 차이로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럼 이게 뭐 그 기준이 맞는 거냐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고 예. 그다음에 전 국민 대상으로 그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이 분류 작업이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야, 그 50%를 어떤 기준으로 빼야 되지? 어떤 식으로 잡아줘야 되지? 이런 데 대한 행정 소요 비용이 또 생각보다 많이 드는 측면이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어느 쪽이 딱딱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념상으로 보면은 우리가 전체를 다 줬을 때 사실 심플하고 좋죠. 그렇지만 그렇게 됐을 때 그 무한한 재원을 누가 감당을 하느냐. 그 세금만이 내야 된다는 얘기거든. 아 이제 장 박사님은 지금 이제 쉽게 해서 선별적으로 줘야 된다. 차등화 뭐 해서 줘야 된다. 그게 이제 그 기준이면 국가 재정 규모의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뭐 정치적으로 좀 너무 악용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없지 않아 있는 반면에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받는 사람들도 결국 이러다 보면 일하지 않고 그렇죠. 일하지 않고 사는 그게 습관화되지 않겠냐. 우리도 지금 지난번에 저도 사실은 나 그거 100만 원 우리 집에 이제 100만 원 해당되는 것 같은데 100만 원 4인 가족이니까 100만 원 네, 받았죠. 그거 받지 말고 좀 어려운 데 쓰고 이러면 좋겠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바꿔서 옆에 집사람이 쓰는 걸 보니까 이거 괜찮네. 그리고 또 그래서 요번에 또 2차 지원금 얘기가 나오길래 저는 그냥 그때 그냥 무조건 얘기가 뭐냐. 다 줘야 돼. 저 이제 이성적인 판단이 안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제 달콤한 이제 곶감에 이제 맛이 든 거죠, 이제. 맛드는 거죠. 사실은 이제 지난번 1차 때도 그 70%냐 100%냐 논쟁을 하다가 일단 100%로 하지만은 기부를 유도를 하겠다. 자발적 기부를. 그랬는데 막상 기부를 받은 낸 사람이 2%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2%. 예. 그러니까 282억인데 그 2%밖에 안 되는데 내심은 그때 아마 20% 정도 기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조 원 가까이 나오면은 요새 실업급여 적자가 심하거든요. 그 한 3조 가까이 이제 나오니까 왜냐면 퇴직하면은 그 해고당하면은 이제 주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기간도 막 6개월에서 9개월로 막 늘려놓고 하니까 돈이 더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재원이 좀 펑크가 나 있거든. 그러니까 그럼 요참에 요거 기부를 받아서 정말 순수한 뜻이겠죠. 네. 나 정말 착한 정책인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못 알아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 저도 사실은 처음에는 기부 뭐 얘기를 유도한다고 그러길래 나도 저도 기부는 전액은 못하더라도 얼마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받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또 거기다가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자꾸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뭐 좀 주제 넘은 소리지만 그래도 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차상위 계층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은 안 해도 되는데 아니 그 사이에 보니까 세금 이런 걸 너무나 무도하게 때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반발심이 커요. 감정적으로 맞아요. 이런 정권하고 무슨 우리가 이성적으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맞아요. 이 일반 국민들 마음인 것 같아요. 예.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너무나 받아 먹으면 안 되지. 그래서 그래도 좀 힘든 사람들한테는 주고 우리는 좀 더 견딜 수 있으니까 견뎌야지. 이게 일반적인 우리 착한 국민들의 생각.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 생각하는데 아니 그 사이 정책이라고 보면은 보셔서 아시지만 아니 그 부동산 정책도 23번 실패했는데 이제 24번째 또 가야 되거든요. 뭐 24번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죠. 네. 또 뭐 요즘 그런데도 아직까지 24번째 가야 되고 25번째 가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실패를 하는 사람이 또 뻔뻔스럽게 목을 세우면서 얘기하니까 저런 사람들하고 내가 협조를 할 필요가 있네. 이런 생각이 그냥 드는 거예요. 맞아요. 최근에 뭐 그 해당 장관께서 젊은 세대들이 뭐 영끌하면서 집을 산다고 뭐 그러니까. 이렇게 걱정된다 뭐 이런 투로 얘기를 했는데 아니 집값도 못 잡는 사람이 뭐 그런 얘기를 하나 싶을 정도인데. 나는 그분 보니까 저 박사님 세상 물정도 그 부동산 정책도 잘 모르시는 분 같은데 거기다가 젊은 사람 그 분위기도 모르는 아주 그런 분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무슨 30대가 그 다주택자들이 어차피 정부 압력에 의해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집을 비싼 값에 사면은 니네들은 앞으로 큰 손해를 보는 게 아니겠느냐. 아주 뭐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가 집값은 다 올려놓고. 그러니까.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30대가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들입니까? 똘똘하죠.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경쟁을 뚫고서 지금 30대까지 오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예. 그리고 이번에 증시에서도 그게 나타났지만 동학개미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들 이제 주가가 1,400까지 폭락이 되니까 다들 겁나는 거를 이 동학개미가 들어가서 주가 다시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정도로 그 판단력이 있는 집단인데. 그렇지, 젊은이들이. 예, 물론 이제 100% 다 그렇다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래도 그 30대 그 주축이 그런 그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고. 네. 또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어쨌거나 지금 30대의 경우는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최소한 $10,000 이상의 $20,000 시절에 그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잖아요. 선진국 국민이죠. 예.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나름대로 실력을 갖춰갖고 지금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뭐 무슨 그거 걱정된다. 이거는 그 사람들을 위해주는 소리가 아니고 젊은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라고 들리더라고요, 저는. 모난 정책도 못하는 데다가 그런 모난 소리만 질러대고. 뭐 심성이라도 착해야 되는데 어디 쓸 게 없어. 젊은 사람들을 자꾸 모자라도 기성세대는 부추겨가면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좋은 길 가게 해주고 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참아주고 이게 기성세대 입장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생각이 이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아까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는 2만 세대, 3만 불 세대 사는데 북한은 지금 얼마죠? 1인당 소득이? 그거 $1,000 안 될 건데요. 그러니까 $1,000 국민들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점도 있겠네요.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2차 이 재난지원금 뭐 이게 하느냐 마느냐부터 그 다음에 주는 데는 어떤 문제점을 고려해야 되느냐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요거 좀 정리를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그 국민들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예. 이제 찬성이 상당히 높아졌잖아요. 예. 근데 그게 지난번 6월달 조사보다도 찬성 비율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예. 그거는 이제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예. 그리고 실제로 그 막상 써보니까 좋았더라. 사실은 이제 돈 받는 게 다 좋긴 좋은 거죠. 예. 그리고 여지껏 복지 대상이 아니었던 분도,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금을 하도 많이 가져가니까 좀 화가 났던 분들도 막상 받으니까 이제 뭐 마음이 좀 풀리고 뭐 이러니까 효과가 있는 거니까, 아 이제 뭐 전보다도 코로나가 훨씬 더 어려워졌으니까 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찬성을 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 이걸 선별적으로 하느냐 전체적으로 하느냐 이런 그 기준의 이제 문제는 서로 엇갈리는 것 같아요. 전 국민 지급이 조금 더 높긴 하지만은 그래도 팽팽하게 이제 절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돈이죠. 역시 IMF가 이미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2.1%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올해 전반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한 2%는 될 것 같다 이런 게 전반적인 관측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 2%라는 것도 OECD 국가에서는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제일 좋아 뭐 이렇게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던데, 아니 그렇다고 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됩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자랑할 걸 자랑해야지. 그러니까. 이빨 많이 썩었다고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나는 이빨 하나밖에 안 썩었고 쟤네들은 2개, 3개 썩었어. 뭐 이런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근데 이제 그 성장률 하락이라는 기조가 그대로 세금 수입에 나타나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 이미 국세 수입이 크게 줄어든 게 나타나고, 그럼 이제 지출은 늘어나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제 국가 채무가 늘어나고, 이런 상태로 가면은 이 국가 채무 1000조 달성이 1년 빨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성할 거는 진짜 줄여야 되는데, 진짜 줄여서는 게 달성이 되는데, 이게 나쁜 거는 또 빨리 달성이 된다 그러네. 빛의 속도로 접근하네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올해 벌써 3번 추경을 했잖아요. 돈을 많이 갖다 썼잖아. 50조 이상 써다 보니까 부담스러운 거죠. 이제 돈도 없고. 그러니까 지금 남부지방에 지난번 물폭탄 때문에 추경을 또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추경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사실 뭐 추경 안 해도 되긴 될 거예요. 예비비 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재난지원금을 준다 그러면은 최소한 지난번 수준은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재명 지사는 보니까 또 1인당 다 주자. 30만 원 주자. 1인당 30만 원을 주면은 이게 15조 6천억 원이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이 작은 돈이 아니죠. 지난번에 14조 원을 줬는데. 그래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 근데 이게 뭐 돈 뿌리는 것이 경제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글쎄, 누구는 뭐 헬리콥터만이라는 표현도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 헬리콥터 타고 쫙 뿌리면은 그게 이제 헬리콥터만이거든요. 그거 죽는 놈은 죽고 그러는 상황인데, 근데 미국도 이렇게 보면 재난지원금을 쓴 예가 있어요. 미국 대공황 때도 그렇고 이제 있는데, 그 어려울 때는 써야 돼요. 사실은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게 경기 진작 효과는 한 10%밖에 안 된다는 평가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아직도 계측하기는 어려운데, 이 돈이라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눠주면 뭐 서로 기분은 좋겠지만은 항상 가게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돈을 쓸 때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줘야 되거든요.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쓰면은 사실은 그게 돈이 낭비가 되는 거고. 그렇죠. 더구나 국가는 세금으로 운영이 되잖아요. 사실은 일반 국민이 세금을 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소득 활동을 했습니까? 물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소득 활동한 건 물론 아니지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너 돈 많이 벌었지? 절반 내. 요새 또 집은 또 뭐 80%? 야, 뭐 이렇게 내.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우리 열심히 일해봐야 뭐 하겠어. 다 가져가는데. 이러고서 이제 일을 안 하거나 아예 해외로 탈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지금 해외 탈출로 시경. 그래서 과거에 이제 우리
사회복지에 아주 잘 하고 있다는 스웨덴이나 이런 데도 보면 해외로 나가는 그 명사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예, 예. 프랑스도 한때 그러다가 이제 다들 나갔고, 뭐 베네수엘라 같은 건 뭐 말도 못 하는 거고.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경제로 볼 때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사라지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래도 그 사람들이 세금을 내서 운영이 되어 온 건데, 예. 그러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잡아먹은 거죠. 잡아먹었을 때 잡아먹은 사람은 배부를지 모르지만은 그 이후의 사람은 쫄쫄 굶는 상황이 그렇죠.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뭐 잘 사는 사람이 저놈들이 뭐 저놈들이 그러면 안 되지. 저분들이 그 뭐 어려운 사람을 핍박을 해서 부당하게 돈을 벌었어. 아무리 그렇게 해봐도 그게 그게 의미가 없는 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잘한다 자꾸 해서 소득 활동을 해서, 근데 이제 정당하게 이제 하도록 가이드라인은 많이 줘야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소득을 제대로 내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달래가면서 하는 것이 좋은 건데, 우리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이 있는 자와 없는 자를 편가르기 하는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주택자가 무조건 투기꾼이냐,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도 그러니까 현 정부 습성은 꼭 편을 갈라갖고 쟤네는 나쁜 편, 우리는 좋은 편. 근데 우리가 좋은 편도 아니야. 보면 자기는 정의를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만은 알고 봤더니 뒤로도 다 뭐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내로남불 정신이 아주 강한 사람들이 정말 버글버글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뭐 지도 별로 정의롭지도 않은 사람이 정의만 맺혀가면서 결국 탄로나서 조롱을 받는 그런 상황을 너무 국민들이 많이 계속 반복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짓 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복지를 확대하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을 버는 게 뭐하러 돈을 벌겠어요. 잘 쓰려고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런 게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진취적으로 생각하면서 서로 조화롭게 사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결론은 역시 또 경제는 경제로 풀자. 이건데, 자, 우리 장유수 박사님하고 그런 이 시간을 같이 하시면 역시 우리가 살아가야 될 먹고 사는 문제, 또 우리가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해답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계속 주목해 주시기 바라고요. 장유수 박사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살아남자 경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